주제는 상관없이 이 기회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도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아까 그 역대 대통령 통일 방한 내진 정치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역 통일서부터. 근데 그 박정희가 7.4 공동성명을 했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직접 대화로 해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 6.15 14선언만이 아니라 7.4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전두환이가 통일헌법 만들자고 그러고 또 겨우가 77선언 하고 그랬는데 그 소위 1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의 통일 3대 헌장에 14 공동성명의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14 공동성명에 대한 것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박정희가 그 당시에 그 14 공동성명을 하고 그날 성명한 걸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의 주장한 소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적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6.15나 14선언이나 지금까지 그게 근본이 돼가지고 똑같은 용어가 나와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박정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것이 구속사가 없이 그냥 끝났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의문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남북이 이제 괴뢰라고 했죠. 괴뢰고 또 괴뢰가 없어진 게 박정희가 7.4 공동성명 내면서 우리 서로 괴뢰라는 말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괴뢰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거 맞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끝까지. 네. 그냥 질문 다 이렇게 할까요? 다 모아서 하는 거다요? 네. 먼저 7.4 공동성명 말씀하셨는데 1972년에 나온 거죠. 네. 특히 이제 북쪽에서 그걸 아주 중시합니다. 남쪽에서보다도. 남쪽에서는 민족 대단결이라는 말을 민주라는 말로 고쳐버리고요. 아, 그걸 바꿨어요. 네. 민주화. 네. 네. 자신 없다는 소리죠. 우리 민족끼리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7.4 공동성명 자체가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남부 양쪽에서. 이게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실제로 이제 그런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2년 7.4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에 직후에 남쪽에서는 유신헌법이 제정됩니다. 북쪽에서도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석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김일성 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각제였습니다. 72년부터 양쪽에서 저희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집권 강화. 그래서 이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속임수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괴뢰라는 말, 아까 이제 그 국호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남쪽 시각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한반도고 그 한반도에 자리 잡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휴전선 북쪽에 소련의 앞제비들이 정부를 창칭해가지고 가짜 국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괴뢰라는 말이 허수아비 가짜라는 소리죠. 그래서 북한 괴뢰, 북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냉전 종식될 때까지 계속 사용됐습니다. 박정희 때뿐만 아니라 전두환 때까지도. 그 다음에 북쪽의 시각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남의 땅덩이가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반도에 들어앉은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제 앞자기들이 가짜 나라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조선 괴뢰입니다. 괴뢰라는 말은 자주성이 없고 꼭두각시 허수아비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남쪽에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깡패국가, 거지국가 별별 욕을 다 해도 좋다. 괴뢰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북한처럼 자주성 중시한 나라거든요.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주성하고 우리 남한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주성 비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욕을 할 수 있을지가 어떠한 욕이라도 괴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군부에서는 더구나 가장 자주성과 독립성이 약한 군부에서는 아직도 북한을 괴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내가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하고 자주 얘기하고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예, 저도 식사 공동성명이 말이죠. 네. 그걸 했을 때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의 비기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남쪽에서는 그걸 안 했죠? 그건 제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걸 지금 사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또 회장님 쪽에서. 다른 분들 좀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겠네요. 느끼시는 대로 의문사항 있는 거, 예. 물어보고 싶으신 거.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북한을 하면은 가장 안녕 좋고 환멸을 느끼는 북한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중에 북한에 우리가 정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쪽줄쪽자 뭐 다른 정도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녕하면 저 학장들이라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고 따를 만한 게 있으면 따라야 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가 본받을 게 있고 따를 만한지 또 어떤 점이 그걸 우리가 따라서 안 되는지 또 남한에도 역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식별해 주세요. 예. 정말 반가운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쪽 사회에서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고 할 때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현수막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과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게 잘못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주적이든 형제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설사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타도 대상으로 삼더라도 북한은 바로 알아야죠.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가지고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럼 북한은 바로 알아야죠. 북한을 바로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과 주체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주체 사상에 의해서 이웃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거의 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 아들까지 손자까지 통치하고 있는데 김일성 우리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저만 하더라도 김일성은 가짜라고만 배워왔습니다. 독립운동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영웅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그대로 봐야지
가짜로만 주장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김일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체 사상, 흔히 우리는 그냥 무슨 빨갱이 사상, 또 남한 적파 사상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체 사상에 의해서 유지된 사회입니다.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인민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그러는데요.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게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수령의 교시입니다. 김일성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근데 주체 사상은 195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다루어졌느냐. 중국과 소련의 갈등과 분쟁에서 빚어졌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이나 둘 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만 이념 분쟁을 벌입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53년에 크루시초프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크루시초프가 내세운 게 평화 공존이었습니다. 케네디하고 좀 다투면서 평화적으로 지내자 이거예요. 만에 하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마어마한 핵무기, 수소폭탄까지 가진 마당에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말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반발을 했어요.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제 막 49년도에 정부를 세워놓고 사회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하고 3년 동안 싸웠습니다. 미국처럼 큰 원수를 놓고 미국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존을 한다? 공산주의 원칙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가장 기본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공산주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신생 사회주의 국가가 더구나 미국하고 싸운 마당에 자본주의 국가하고 평화 공존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크루시초프를 공격했어요. 왜? 니들 마음대로 공산주의 원칙, 사회주의 원칙을 고치느냐. 그래서 수정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쪽에서는 중국한테 세상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지. 이런 원리 원칙만 고집하냐 해서 교조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서히 싸우는 거예요. 60년대는 국경 충돌로 무력 충돌까지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합니다. 60년대 말부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 싸우니까. 그래서 미중 국교가 이제 7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북한이 우리한테는 미국이 해방의 은인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안 했다면 우리 나라는 없어졌죠. 전쟁 중에. 중국한테는 소련이 정부 수립의 은인입니다. 정부 수립할 때 소련이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죠. 만약에 소련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을지도 의문입니다. 전쟁 중에는 중국의 도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만약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로지 미국만이 혈맹이에요. 근데 북한한테는 소련과 중국 둘 다 아주 중요한 우방이죠. 근데 그 거대한 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 그 두 개 나라가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외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합니다만 그래서 경선파 치고 박헌영, 소련 하와이로 치고 중국에 김두봉 치고 다 이제 권력 투쟁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배제도 되고. 하지만 주체 사상이 태어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그게 바로 정치적에서도 자주, 외교에서도 자주, 사상에서도 자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노선, 자주 노선을 걸으면서 양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장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지휘권까지 미군에 주고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돌려받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밀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의존적이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의 경제성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92년에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면 2004년에 한중 교역 액수가 한일 교역 액수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65년에 국교 정상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었고
두 번째 무역상 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2005년에 중국과의 교역 액수가 미국과의 무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부터는요, 미국의 교역 액수를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 액수, 일본과의 교역 액수를 합친 것보다도 한중 교역 규모가 더 큽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국한테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80년대 전두환 정부 들어와가지고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략 한 해 2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 해도 흑자 누려본 적 없습니다. 최소한 300~4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일본 놈들 참 얄밉게 장사 잘합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아니면 못 살게 된 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태에도 계속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저희 IMF 위기라고 하죠. 외환 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저희 비정규직 엄청나게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한 해에 최소한 500~60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무역 수지, 무역 흑자를 중국에서 긁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져가지고 요즘 호기를 부리고 있는데 이 무역에 좀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 97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판에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김일성의 자주 외교, 등거리 외교, 주체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과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친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친중도 하고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국가 이익하고 한국의 국가 이익이 내연전 시대 때는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연전 시대는 양쪽 다 반공이 제1 목표였으니까. 그런데 내연전이 끝나고 나서는 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따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아니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국가 이익이 달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양쪽에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여기 북한에서 배워야죠. 이게 바로 종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 천안함이 그 북한에 의해서 침몰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그 학문적인 양심적인 견해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재용의 법정 증언을 프레스 안에 쭉 연재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또 제 자랑이 나옵니다만 엄청난 할평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대놓고 하다니. 한 가지 엄청 욕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주장했어요. NLL 문제에서.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뭐라는데 이재용 교수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 남쪽의 정서가 정부에서 그냥 막 윽박 지르고 천안을 침몰해야 천안을 폭침이라고 하면서 폭침이라고 하지 않으면 종북이라고 했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빨갱이가 몰릴 때였죠. 책이 펴나고 나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추천사 순사들이 많습니다만 백낙천 선생이 저한테 좀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정리하겠었어요. 북쪽을 보는데 좀 독하게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천안함 침몰을 왜 북한 소행으로 몰아붙이느냐 이거였죠.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거기다 이제 조심스럽게 해놨어요. 저는 아직도 글 쓰면서 토시 하나에도 신경 써서 씁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죠. 엄청나게 자기 권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면 인사가 어떻게 당신은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건 인사가 아니죠. 감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감옥에 안 가고 있느냐고. 제가 상당히 얄밉게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3차 서해교전에서는, 그러니까 1차 서해교전에서는 북한이 당하고 2차 서해교전은 남한이 당했어요. 3차 서해교전 2008년 북한이 다시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패주하면서 북한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이제 천안함 침몰이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면 4차 서해교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은 북한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분명히 보복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 정황에서 미군하고 우리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니까 노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다가 아니라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제 그거를 굳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암초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 논쟁의 초점이 흐려질 겁니다. 저기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NLL의 문제점이에요. NLL을 남북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선언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왜 그걸 뒤집어 버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건 남쪽 아니냐. 가장 큰 약속 그 2번이나 지키지 않는 건 남쪽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NLL이고 호전성 남쪽이 그래서 천안함 침몰 영통도 포격을 그 책에다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남한의 자극 때문이라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14선언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그 민감한 지역에 가가지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 바다에 가가지고 바로 그 북한 코앞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다 당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호전성 14선언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가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 요것을 지적하면서 남한이 자극했기 때문에 NLL에 더 이상 협의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 점이 좀 귀에 거슬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북쪽에서는 그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잘 돼가지고 친일파 때문에 그 나중에 후유증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지금도 여당의 대표로 지금 행세한다든가 아직도 그 친일파의 그 참전 자식들 손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막 보고 있는데 남쪽하고 북쪽에서 그 친일파에 대한 것이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그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북쪽에서는 바로 이제 내려오면서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친일파도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소련군이 정리해줬습니까? 예? 소련군이 정리해줬어요, 친일파를? 아니요, 소련군은 저기서 쫓겨 내려왔고, 그다음 이제 북쪽에서는 흔히 우리가 역사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역사학 교수가 남쪽에서 3년 동안 신탁 통치가 실시되는 기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역사학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신탁 통치는 미국과 중국, 소련이 1940년대 초부터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줄기차게 미국이 주장을 해왔어요. 미국은 처음에 40년, 50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스탈린이 반대하니까 그럼 20년, 30년 하자고.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3.3회의 45년 12월 거기 열린 데서 미국이 그러면 한 10년, 5년씩 2번만 하자고 했어요. 소련은 그 10년씩 하냐, 꼭 해야 된다면 5년만 한 번 하자. 그리고 미국은 신탁 통치, 트러스티십을 주장했지만 소련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후견제, 투탈러지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40년대에는 일제 때부터 우리 대부분의 그 조상들이 민중,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를 원했죠. 미군정 하에서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북쪽은 말할 것도 없고 7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지 않고 그냥 조선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대로 통치를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소련의 우호국가가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그걸 고쳐야죠. 그래서 신탁 통치를, 외세와 신탁 통치를 하면서 이 풍토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40년, 50년, 20년, 30년, 5년 동안 두 번 신탁 통치를 하자고 주장을 한 거고, 소련은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바람에 남쪽에서는 신탁 통치가 안 되고 미 군정이 실시됐고, 미 군정이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소련에서는 북조선 임시위원회, 김일성,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을 통치하도록 하고 자기를 뒤에서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르죠. 미군들이 통치를 하면서 행정 경험이 있는 7.18 등용해가지고 군정을 이끌어갔고,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앞장서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무슨 7.18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세력들이죠. 연안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같이 이제 김두봉을 위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에서 조선주의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련파들, 이렇게 이제 4개 계파, 이 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정권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더 민감한 대목인데 법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정통성이 없다, 괴뢰라고 하는데 과연 국가의 정통성이 어디에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그 당시에 인민이나 민중들이 어떠한 정부를 원했는가?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세운 사람들,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어떠한 성격,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전 정부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고 민주적으로 세워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들, 외국이 얼마나 지지를 해줬는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대부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를 원했죠. 남쪽에는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지만 북쪽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감하니까 북쪽이 우리 남쪽보다 정통성이 뛰어나다고 말은 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러한 마당에 어느 쪽이 정통성이 더 큰다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엉뚱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일파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 미국에서 그 4차로 지금 그 누클리어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사실 미국한테 좋은 비행이하고요. 사드를 갖다 놓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한테 저 비밀을 주려고. 좀 역설적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은 이제 적대적 공정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기로 하죠. 지금 뭐 중국한테도 압력을 얻는다 뭐 한다 이게 난리인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핵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 동안 우리 남한에 무수한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핵무기, 우리 땅에서는 없어졌습니다만 바다에 핵무기 많이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잔뜩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덩어리는 핵무기가 없지만은 우리 영해에서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을 갖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엄브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대신 보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마당에 북한은
그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우산 받지 않았습니다. 소련제 핵이든 중국제 핵이든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58년 핵무기가 딱 들어오니까 소련에 달려갔어요. 남조선에 핵무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핵무기 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련이 아무리 무방이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주는 게 아니다. 그 대신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뭐게 나왔는데요. 그건 제가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1964년 중국이 핵무기 개발하니까 김일성이 또 마오쩌둥한테 달려갑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 아니냐. 핵기술 좀 달라고 했어요. 마오쩌둥이 우리 같이 큰 나라 같은 거라도 뭐 조선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핵무기가 필요하냐.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원하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불가침 조약, 국교 정상화.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면 핵개발 중지하겠다. 저는 주한미군이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남한의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무기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무기 세계 최고입니다. 국방비 북한보다 10배 이상 더 씁니다. 알고 계세요? 북한 경제는 우리 남한의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국방비 3% 안팎이에요. 북한 국방비 GDP 한 10% 안팎이라고 할지라도 남한의 3%면은 북한 GDP를 넘깁니다. 북한이 한 푼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전부 다 국방비를 쓰더라도 우리 남한의 국방비가 못 미칩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죠? 이러한 판에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입장을 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 돈 들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 대신 여기 남아있고 저는 주한미군이 나가더라도 당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니까 우리 남한 국민 대부분 그래도 주한미군이 언젠가는 나가야 돼. 북한 핵무기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남아있자 이거예요. 그리고 김정일도 미국으로 정상회담 할 때 주한미군 유지되는 거 용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격을 바꾼 거 북침을 한 게 아니라 동북아 세력 균형 유지를 한다면 용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쪽은 주한미군 유지하고 북쪽에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이런 상태에서 협정을 맺자 이거예요.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핵무기 자체가 아니라 핵 기술이 또는 핵 물질이 다른 나라, 깡패들, 테러리스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거 중단하라 이거죠. 이래가지고 서로 좀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은 완전히 핵무기 폐기하고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양쪽 병력 비슷하고